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조혜진 의원에 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그 서울대학교 2년 선배죠. 권영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보고TV 김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권영세 의원님 모시고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주 저명한 김태우 TV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권영세 TV는 제가 아주 애착을 많이 갖고 있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뭐 어제 원내대표도 이제 오늘이었죠. 선출됐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질문 사항을 우리가 준비를 몇 개 좀 했습니다. 일단 아무거나 수다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언 기자회견, 출사표 정식으로 언제 하시는지. 지금은 뭐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하고 뭐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인 선언은 지금 아직 이제 오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지금 지도 체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논의가 좀 바꿀지 말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바꿀지 안 바꿀지 아니면 바꾼다면 어떤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일정을 뭐 정하고 앞으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이라도 구체가 된 다음에 그런 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2주 더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그 일정이 그러니까 일정 결정하는 건 한 2주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네요. 그럼 당 대표 출마하시게 되는 그 마음가짐, 배경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제가 저기 21대 들어오자마자 원내대표 출마를 했었죠. 그때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원내대표 또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확률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저는 원내대표보다 당대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제가 원내대표는 이제 저 여당하고 여러 가지 교섭을 하고 또 저 막아내고 여당의 무리한 공세들 막아내고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선 같은 경우는 또 대선 나름대로의 고유한 경험과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2002년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의 대선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7년도, 2012년도, 2017년도. 근데 2002년도에는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가지고 불과 한 4개월 만에 치르는 선거였기 때문에 뭐 핵심적으로 관여는 못하고 그냥 지역에서 우리 당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밖에 없는데, 근데 2007년도 그 대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붙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 당시 누가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은 상대 후보를 이길 텐데, 이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당이 깨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나 할 거 없이 친이 아니면 친박으로 될 때 저는 거기 아무 데도 속하지 않고 중립으로 있으면서 당이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후보가 선출되는 경선 과정이 진행되는데 노력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뭐 2012년에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거의 유일한 후보이다시피 하니까 그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제가 선대위에서 종합상황실장으로 사실상 총지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냥 말은 총지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복잡한 일, 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곡절을 다행히 잘 헤쳐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2번은 이제 승리한 경험이지요. 근데 3번째는 2017년도에 이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인데, 당시에 그러니까 보수 우파 쪽에서는 후보가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뭐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가 다 난립을 해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강력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후보였었는데,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고 2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2017년 2월 1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접는데
근데 제가 그 반 총장님하고 뭐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그 사실 2016년 여름 가을 이 무렵부터도 조금씩 여러 가지 자문을 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 선거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 탄핵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탄핵을 그 받게 되는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으로서 그 반기문 총장을 전면에 나서서 돕는다면 그 자체가 공격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그 과정 중에 그 굉장히 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지금의 그 상황의 어떤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경험인데 당시에 반기문 총장께서 그 이제 입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입당 안 하다 보니까 자원이 없죠. 인적 자원도 없고 네. 그다음에 물적 자원도 없고 뭐 돈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이 많다라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셨던 이 기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지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하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자니 이게 그 탄핵의 어떤 오명이 씌워져 있는 정당이라서 참 좀 조심스럽고 또 그때 이제 거기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으로 들어가자니 거기는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도 별로 높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접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3 후보로 출발해서 중간에 접었지만 이번에는 누가 됐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됐건 누가 됐든 제3 후보로 들어와가지고 완주해서 결국은 정권 그 쟁취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경험들이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듯이 한 3번의 좀 각기 다른 이 부분에서 또 각기 다른 상황에서 대선을 고민하고 뭐 좀 대처해 나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당의 이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쓰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당 대표를 쪽으로 도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됐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선 승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제가 그렇죠. 뭐 제가 뭐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리하자면은 이번 지도부는 대선 승리를 위한 거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 경험과 능력에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지금 그 출마 후보군에는 그 초선의 김웅 의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경원, 황교안 전 그 대표 이 두 분이 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혹시 뭐 어떤 변수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뭐 모든 선거가 당내 선거 포함해서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출마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그 내년 대선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당의 어떤 이 명운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것만큼 후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후보를 그 경선 과정에서 잘 뽑아내고 그 후보를 도와서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거의 유일한 그 판정 기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남권 정당 탈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그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남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영남 지역에 우리 유권자들이 참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힘들 때 항상 변함없이 우리 당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유권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후보자 측면에서도 이 어느 지역 출신이 안 되고 어느 지역 출신이 돼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분이 좀 더 경험과 능력 면에서 더 나은지 또 어떤 분이 지금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당의 개혁 부분, 그러니까 공정과 중도 보수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어떤 개혁을 하는데 적임자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가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한 가지만 추가로 조금 좀 이거하고 배치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당이 지난 총선 때 그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뭐 전체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아주 처절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지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대선도 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수도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원내대표 오늘 결과가 나왔죠. 그 김기현 의원께서 되셨는데 이 결과가 이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김기현 후보가 다른 뭐 이번에 네 후보가 다 훌륭했고 오늘 저도 그 토론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토론 내용들도 다 좋았습니다. 사실은 뭐 저기 다 가까운 후보인데 그 김기현 후보가 결정이 된 게 김기현 후보가 아무래도 원내 수석이라든가 이런 거로 저희 대여 협상을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사선 의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최종적으로 뽑히는데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 뭐 특정 지역의 편중 이런 것도 물론 그 감안하는 요소는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정적인 요소 기준은 역시 능력, 경험, 개혁성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돌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아마 이거 뭐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업무는 시작이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우선적인 업무가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주 중에는 되지 않겠나. 다음 주 중에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일 체제, 집단 체제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좀 바람직한지. 그 지도 체제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는 좀 강력한 리더십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개혁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현실의 면에 있어서는 이 단일 지도 체제 같은 경우는 1부 리그, 2부 리그를 나누다 보니까 그 최고위원 쪽에는 좀 비중 있는 분들이 좀 안 몰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는 그 1, 2, 3, 4, 5등이 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실제 개혁적이고 경륜 있는 분들 혹은 그 당에서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다 이렇게 몰리고 뽑힐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나중에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게 지금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개혁성도 있고 인지도도 있고 또 실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전과 달리 과감하게 지금 대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더라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하는 문제, 양쪽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지지부진하고 좀 이런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래 당대 당이 통합한다라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당의 사무처 직원들의 통합이라든지 무슨 금전적인 문제, 재정적인 것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 상대편과 2012년 대선에서 상대편과 이 단일화를 또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전환하면서 우리 당과 통합을 하는 거니만큼 어떤 가치적인 통합 부분에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 가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그 가치들 같은 경우는 뭐 중도 가치라든지 무슨 뭐 공정이라든지 이런 우리 당도 수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거는 그 과정이 과거의 지도부가 지난 지도부 이제 나갈 지도부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부분에 좀 몰려 있지, 통합 자체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이거 합당 작업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새 가장 화두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님의 그 대학교 2년 선배로 제가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당에서 지금 당 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총장을 대선에 등판시키는 그런 면에서 조금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영입을 하실 건지 대표가 되신다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표가 네. 그 역할이 이제 대선 그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대선을 관리하는 건데 그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그 저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당의 그 후보들 그러니까 튼튼한 괜찮은 후보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한 후보와의 어떤 그 친분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는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같은 검사고 같은 뭐 법대 후배고 어려서부터 잘 알고 이런 차원은 있지만 그 저는 만약에 제가 대표가 된다면은 그 다른 후보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라든지 원희룡 후보와도 개인적인 인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하신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당으로 그러니까 들여오는 거냐, 들여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지난 우리 4.7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좀 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일화 경선에서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대여 전선에서 최소한 4.7 보궐선거 대여 전선에서는 플랫폼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그 개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을 하고 또 경선도 잘 관리해 나간다면은 그 나갈 거라는 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확신이 된다면은 그 윤석열 총장도 지금 아직 뭐 정치 선언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머지않아서 우리 당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뭐 다른 단위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로 나서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친분에 따라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좌지우지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당이 건강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저는 들어올 거라고 또 보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필요하다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 반기문 총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한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들어올 것인데 뭐 저는 윤 전 총장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네. 지금 검찰 얘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그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김호수 전 차관 그리고 구본선 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그리고 조남관 지금 직무대행 이렇게 4명을 추천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우선 박범계 장관이 차기 총장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정적인 중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찰총장 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결국 이 얘기는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뽑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대통령 말 잘 들어왔던 사람이 결국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분간 검찰이 이제 강단 있는 검사들은 다 밀려나고 그 이제 말 잘 듣는 총장과 그 말 또 잘 듣는 검사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겠나는 보지만 제가 제가 10년 넘게 몸담았던 친정 같은 곳으로서 그 한마디에 얘기를 한다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또 강단 있게 그 부당한 그러니까 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특히 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저항하고 그러니까 정의를 지향하는 검사들이 저는 네. 나올 거라고 또 봅니다. 네. 예. 그 추천위에서 그 정치적 중립성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탈락했는데 예.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 요걸 본다니까 예,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예, 그 납득이 이성윤, 이문정인가요? 네. 그 두 검사가 배제된 거는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그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더라도 그 둘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덜 노골적인 철학 공유자를 뽑겠지요. 네.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예, 예. 이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핵의 정당성과 사면은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탄핵은 지금 저 지난 역사로 두고 그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는 게 저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는데 사면은 조금 달리 보는 게 그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의 그 연령이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지지율 나온 거 보면 2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1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세력들도 이제는 감싸 안고 그러니까 이 정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통해서 그 반대자들, 근데 뭐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은 되게 저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좀 통합을 해가면서 정치를 해 나가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네. 사면은 긍정 검토, 적극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죠. 네. 예. 지금 백신 얘기를 조금 예.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금 백신 추가 물량 계약하면서 그 집단 면역을 앞당기겠다.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안 믿겠죠. 저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특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리 국민들도 못 믿을 겁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차 접종자 2차까지 완료한 사람들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2%에서 3%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11월까지 그 접종을 완료하겠다 그러는데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집단 면역이 되려면 75% 가량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달에 한 1% 남짓 됐으니까 이 진도로 본다면은 11월 되면 한 10% 남짓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안 되겠죠. 75%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의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없어서 그렇지 의료진이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좀 약간의 저기 추가적인 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믿기가 어려운 거지요. 근데 백신 들어오는 부분이 결국은 문제인데 모더나 백신도 2분기에 들어오는다고 초석같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들어오고 3분기 이후로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